네, 여러분 오늘 299페이지 저 경찰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경찰벌이 어떤 파트야? 의무이행 확보수단입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 자, 제가 행정법 파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행정법이라는 학문이 국가를 위한 학문이냐, 국민을 위한 학문이냐. 꼭 행정법 하니까 행정을 위한 학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법은 그 국가가 국민을 맘대로 막 해버리던 그런 시절에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국민을 위한 학문으로 출발한 것이 행정법이고, 오늘날에도 국민을 위한 막 수단을 엄청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다만 그 행정법 안에서 행정, 국가, 행정의 측면에서 기술한 부분이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국가, 행정을 위한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사회 질서가 잡히면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행정법 안에서 하여튼 직접적으로 행정이 활용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다른 것은 거의가 다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다 행정법이 서술이 되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배상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것인데, 다만 의무이행 확보수단만 딱 행정이 이용하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행정법 들어오기 전부터, 경찰학 안에 행정법 들어오기 전부터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이 경찰학 교재에 있었습니다. 왜? 경찰이 그 의무 불이행하거나 의무 위반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이 경찰학 책에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죠. 근데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없는 것이 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행정강제,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죠. 행정강제 안에는 강강즉 대강이직이죠. 강강즉 대강이직. 자, 행정강제는 경찰강제, 이 행정은 다 경찰로 바꿔서 써도 괜찮고요. 왜냐? 우리 모두의 경찰 개념을 얘기할 때 경찰 개념이 뭐야? 법대 실행이잖아요. 법치주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행정경찰이에요. 그것이 법대 실행, 행정경찰. 여기서 말하는 행정경찰이 권력행정을 말합니다. 권력행정. 그래서 모두에서부터 경찰 개념 얘기할 때부터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따져봤을 때의 경찰 개념이 권력행정하고 똑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찰학 전반에서 행정을 경찰로 바꿔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강제는 강강즉 대강이직. 그래서 강제 집행, 즉시 강제, 강강즉 대강이직. 경찰상 강제 집행이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만 이행강제금이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고, 그냥 행정형벌은 형벌을 하는 겁니다. 형법상 형벌, 이 9대 형벌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행정형벌이니까 행정법에서의 형벌이죠. 그래서 형법상 형명, 9개 형명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법에 있는 절도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이 개별 법률에서, 형법 말고 개별 법률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도교법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개별 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형벌을 다 일컬어서 행정형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행정강제고요. 그 행정강제 안에 강강즉 대강이직 이렇게 있습니다. 자, 행정강제하고 행정벌은 어떻게 달라? 행정강제는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예요.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과거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 처벌하든 과태료로 제재를 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벌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직접적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나 과태료를 때림으로써 내가 위반하면 형벌이나 과태료를 맞을 거니까, 위반하면 형벌, 과태료 맞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이죠. 행정강제는 그냥 의무를 이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그래서 행정강제하면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강제 안에 직접적인 수단이 아닌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돈으로 하는 거, 이행강제금. 돈으로 하는 것은 돈을 내기 싫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이행시키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게 간접적인 수단이죠.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적인 수단이고 이것만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행정강제 안에 넣어놨어? 이게 비록 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과거의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미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이 10월인데 12월 31일까지 네가 불법적으로 지은 건축물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이렇게 실행하기 때문에 이행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이 행정강제 안에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어요.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또는 경찰상 즉시강제라고 하는데 경찰학 안에서 이 경찰을 행정이라는 표현하고 바꿔 써도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바꿔 쓰면 안 되는 데가 있죠. 이 즉시강제에 있어서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을 얘기할 때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 경직법이 우리 경찰 즉시강제법이니까 경찰상 즉시강제 일반법이 경직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이 아니 그러면 행정기본법 있지 않느냐.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잖아요. 행정기본법에서 이 행정강제 수단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개념정의는 다 넣어놨어. 이 네 가지에다가 즉시강제까지 개념정의 다 넣어놨어요. 다만 세부적인 규율은 이 대집행하고 강제징수는 세부적인 조항이 없고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그 다음에 즉시강제까지만 세부적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왜 그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냥 개념정의만 해놨어요. 나머지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 그 다음에 즉시강제는 세부적인 규율까지 두고 있습니다. 즉시강제 행정기본법에서 세부적인 규율까지 두고 있으면 즉시강제 일반법이 행정기본법 아니야? 행정기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이 법률이니까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이고 저 법원도 행정기본법 적용을 받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일반법이네. 행정기본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어떤 작용에 일반법이라고 하려면 다른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도 그 규정만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기본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 행정강제에 관한 그 사항들을 보시면 이 제대로 적시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개략적으로 지켜야 할 것만 거기다 딱 적시를 해놨어요. 뭔 말이냐면 공무원이 즉시강제를 하려고 할 때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즉시강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개별 법률에 즉시강제를 규율하고 있어야만 즉시강제를 할 수 있지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즉시강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즉시강제를 하면서 이 행정기본법에 그 살짝 적어놓은 거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측면은 있어. 그러나 즉시강제를 할 때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즉시강제를 할 수는 없다니까요. 별도로 개별 법률에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는 규율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을 즉시강제 일반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행정강제를 어제 봤고요. 이제 경찰벌, 행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개념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제재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한 처벌을 이 행정벌, 경찰벌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죠. 행정형벌은 경찰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식상 형벌 9개 형명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형벌, 경찰형벌이고요. 경찰질서벌은 과태료가 그냥 경찰질서벌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경찰형벌, 행정형벌은 그 과벌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의합니다. 그냥 형사처벌하는 거예요. 형사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하고요. 경찰질서벌, 행정질서벌은 2번 끝에 과벌 절차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질서위반행위가 곧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능을 보시면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그렇죠? 행정벌, 경찰벌 직접적으로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제재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으니까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걸 통해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수단,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행정벌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 확보를 또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행정벌입니다. 자, 타 개념과 구별해 보시면 징계벌과 징계와 구별해 보면 자, 경찰벌, 행정벌은 권력의 기초가 일반 통지권이고 징계벌은 특별 권력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로는 완전히 깨진 이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와 공무원 관계를 다른 관계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특별 권력 이런 말을 또 넣어요. 이런 말을. 응? 이것이 그냥 통용됩니다. 이 말이 특별 권력 관계론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 권력 관계론은 완전히 깨진 이론이고 다만 다른 일반적인 관계하고 비교를 할 때 이 징계벌의 권력의 기초가 특별 권력, 즉 내부 권력, 특별 권력,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그렇게 좀 구별을 하고요. 목적이 경찰벌은 사회 질서 유지고요. 징계벌은 내부 질서 유지고 대상이 경찰벌은 일반 국민이고 징계벌은 내부 관계, 국가와 공무원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징계벌입니다. 자, 경찰벌과 집행벌을 구분을 해보면 여기에서 경찰벌 따로 있고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처행정강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경찰벌과 집행벌이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집행벌. 자, 1번 경찰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이지만 집행벌은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집행벌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다니까요. 시각이 과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과거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해요. 너 미래에 불법 건축물 때려부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 초점이 미래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이행강제금 집행벌입니다. 그래서 집행벌은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장래에 있어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담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요. 2번에 경찰벌은 일시적 과거적, 집행벌은 계속적 장래적. 자, 장래적은 좀 전에 있고 계속적, 집행벌은 계속 때릴 수 있잖아요. 경찰벌은 한 번 때리면 못 때리죠. 형사처벌이건 과태료건 한 번 때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일사부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행강제금은 계속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요. 자, 3번에 그래서 경찰벌과 집행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사처벌하고 저 이행강제금 당연히 병과할 수 있겠죠. 근데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도 병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얘기하면 하여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경찰벌의 부과, 먼저 경찰 형벌의 부과가 있고요. 저 뒤쪽에 과태료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경찰벌에 부과해놓고 경찰벌 안에는 경찰 형벌과 경찰 질서벌이 있는데 경찰 형벌의 부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저 뒤에 과태료, 경찰 질서벌, 행정 질서벌의 부과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경찰 형벌의 부과를 보시면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해서 형사법원이 부과합니다. 그냥 형벌 부과하는 거예요. 형벌 부과하는 겁니다. 자, 아래 경찰벌 관련 판례를 보시면 1번에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위반에 대해서 둘째 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그 아래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그 아래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즉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로 제재를 할지 형사처벌 규정을 둘지는 국회의원 맘인 겁니다. 국회의원 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금지 통고된 5개 집회 시위 등을 주최한 경우 저 굵은 글씨만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19조 2항이 그 아래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것을 헌법재판 위원 심판 제청한 그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아니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엄청 중요한 자유 아니냐. 그래서 금지 통고된 5개 집회 시위를 주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형벌로 처벌하면 안 되고 아니 과태료도 있는데 왜 행정형벌로 이렇게 과하게 처벌하느냐, 위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그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형벌로 정하든 과태료를 정하든 그것은. 그래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3번에 둘째 줄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예, 다 하여튼 목적이 달라. 그러면 병과할 수 있죠. 우리 경찰학 안에서 대부분 다 병과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은 대부분 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 다르면 다 형사처벌하고 징계할 수 있고. 오케이? 예. 오른쪽 예외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예외죠? 경찰 형벌의 예외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괜히 직결심판 통고처분 여기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형벌의 예외를 여기다가 이제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경찰 형벌의 예외야? 직결심판은 절차적 예외죠. 원래 경찰 형벌은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죠. 그런데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소추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결심판은 일반적인 경찰 형벌 부과의 예외, 절차적인 예외인 것이고요. 맨 아래 통고처분은 역시 경찰 형벌의 예외죠. 왜? 경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통고처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이 통고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형벌 가운데서 특히 벌금 등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통고처분이기 때문에 역시 경찰 형벌의 예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직결심판하고 통고처분을 여기다 붙여놓은 것이 경찰 형벌 부과의 원칙이 이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 예외로서 절차적 예외로서 직결심판, 그 다음에
경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범칙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통고처분 제도입니다. 자, 직결심판을 먼저 보시면 의의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끝에 관할 경찰서장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심판하는 특별 형사소송 절차가 이 직결심판 제도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권자인데 우리 경찰서장이 기소권자가 되는 예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직결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직결심판을 잘 활용하면 우리 저 깨진 유리창이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막 잡아나가. 그러면 사회 질서가 엄청 잡히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우리 경찰이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경찰이 이 사회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면 깨진 유리창이론 적용하면서 이 직결심판 활용하면 경찰이 소추권자까지 되는 거예요. 이 직결심판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대상을 보시면 대상이 20만 원 이하 벌, 구, 과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 괄호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입니다. 직결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이에요. 20만 원 이하 벌구가 법정형이라고 하면 상한형이 20만 원 이하가 되는 사건들만 직결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정형이라고 하면. 선고형이라고 하면 그냥 최종적인 선고가 20만 원 이하 벌구가 될 수 있는 사건은 다 직결심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 뭐 징역형 다 돼 있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는 것은 다 직결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을 청구해버리면 판사가 청구 기각해버리죠. 이거 정식재판 청구할 것을 직결심판 청구해서 청구 기각해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징역형 벌금형 병가 있는 상황 중에서 조금 사소해. 그러면 즉심하면 판사가 다 벌금 때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즉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왜? 선고형이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 벌구가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즉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직결심판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즉심을 제대로 활용할 걸로 활용한다면 경찰이 엄청 잡아다가 즉심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검사 거치지 않고 그냥 즉심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 그때 이 사회를 한번 경각심을 한번 막 줘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경찰이 강력하게 직심제도를 활용해버리면 깨진 율창이로 그냥 그대로 바로 적용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직결심판입니다. 검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경찰이 해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 서류 증거물의 제출을 보시면 경찰서장은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직결심판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라고 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야? 공소장 한 장주의가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공소, 즉 기소를 할 때에는 공소장 한 장만 딱 제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서류 증거물은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즉 우리 재판 절차가 싸우게끔 만들어놨죠. 기소권자하고 당사자하고 기소권자하고 피고하고 이 대립적인 구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놨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검사하고 피고하고 서로 싸워서 그 사이에 이 판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서류 증거물까지 딱 제출하게 만들어 놓으면 검사가 우위에 있는 것이죠. 피고는 개입하기도 전에 검사는 서류 증거물을 가지고 판사한테 설명하게끔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되는 이 기소 단계에서는 공소장 한 장만 딱 제출하고 기타 서류 증거물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제출하게 함으로써 판사한테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이 직결심판에서는 청구하면서 필요한 서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죠. 그래서 우리 형사 절차에서 대원칙 중에 하나인 이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게 만드는 그것의 예외가 바로 이 직결심판입니다. 자, 청구기각이 있어요. 청구기각은 그 세 번째 아래 칸에 정식재판 청구에 경찰서장 오른쪽에 무죄선고 면소판결 공소기각이 있습니다. 이 공소기각하고 위에 청구기각하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청구기각은 뭐냐면 청구기각은 판사가 딱 보니까 중요한 사건을 직결심판으로 보낸 거야. 직결심판 청구한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야, 정식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을 청구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청구기각은 청구기각하면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즉 경찰서장은 검사한테 보내가지고 정식재판 청구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공소기각은 공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은 공소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그냥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공소 요건을 갖춰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짬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청구기각을 보시면 판사는 사건이 직결심판 절차에서 심판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강행이죠, 이것은. 왜? 판사가 정식재판 청구할 사건을 왜 즉심 청구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행적으로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송치해야 합니다. 판사가 이거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자, 개정을 보시면 이 법정을 여는 것이죠. 개정. 직권 심판 심리와 재판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합니다. 원래 재판이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 내가 법정 방청하려면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법정 방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사재판이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재판이 원래 공개 재판주의예요. 중요한 사건도 공개하는데 이 직권 심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법원에서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다만 유명한 사건이어서 막 기자들이랑 엄청 방청할 것 같으면 그때만 방청권 배부에서 추첨으로 이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추첨으로 방청자를 뽑습니다. 중요한 사건, 세상에 관심이 높은 사건만 방청권 이렇게 추첨해서 뽑고, 그 방청권 뽑는 것도 다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사건도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즉심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공개 재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주의고요. 자,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돼야 됩니다. 왜 그래?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잖아. 가뜩이나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어서 피해자 쫄아 있는데 법정도 경찰서 안에다가 만들어버리면 엄청 쫄겠죠. 그래서 법정만큼은 경찰서 이외의 장소. 그래서 통상 이 즉심 법정은 저 법원 1층에다가 그냥 살짝 와서 이렇게 받고 갈 수 있도록 자주 하니까 즉심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즉심 법정은 통상 법원 1층에다가 법원 1층 구석에다 만들어가지고 경찰서 각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싹 받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쨌든 경찰 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돼야 되고요. 정식 재판 피고가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20만 원 이하 벌구가를 선고받아. 그러면 그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정식재판 청구를 보시면 피고인과 경찰서장이 있는데,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그러니까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것이죠. 이 즉심 판결 받은 것이 1심 판결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즉심 판결을 받아.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구하려고 하면 즉심 선고 고집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최초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즉심 결과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경찰서장에 대해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판사에게 송부하고요. 그럼 판사가 다시 경찰서장한테 빠꾸해줍니다. 빠꾸해주면 이제 검찰 통해서 이렇게 정식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식재판 청구하려면 경찰서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경찰서장이 판사한테 제출해. 그럼 판사가 다시 그 서류물 같은 것들 다 정리해서 경찰서장한테 보내줘요. 경찰서장이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가 정식 기소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았습니다. 자, 경찰서장 무죄 선고나 면소 판결 또는 공소 기각 선고했을 때는 경찰서장은 그 아래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구할 수 있죠.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선고가 되면 경찰서장 역시 그냥 짬시킬 수도 있고 정식 재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구 기각하고 공소 기각하고 좀 비교하셔야 되는 것이, 청구 기각, 공소 기각 명칭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청구 기각은 판사가 정식 재판 청구할 것을 왜 즉심 청구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식 재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정식재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구 기각은. 근데 공소 기각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판사가 짬시킨 겁니다. 그때 경찰서장은 그대로 그냥 짬시켜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되는 것이고,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다죠. 청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 유치명령. 이 즉심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 벌, 구, 과 이제 구류 선고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즉심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즉심 청구하는데 이 사람이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들 즉심 청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역 같은 데서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싸우고 막 이러면. 그러면 판사가 20만 원 이하 벌, 구, 과를 때리는데 구를 때렸어. 그러면 지금 구를 때린 다음에 내보내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지 않게끔 바로 그냥 집행을 확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치명령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 선고, 구류 선고하는 거, 구류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명령을 하는데 구류 기간보다 더 길게 유치명령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아래 기억에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어. 그러면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고 처분이 형사 처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형사 처벌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형사처벌하고는 다르지만 형사처벌을 대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했으면 납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즉심 청구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걸 납부해버리면 그냥 일사부재리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납부하지 않아 그러면 즉심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래 통고처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고처분도 경찰 형벌의 예외죠. 어떤 예외? 경찰 형벌을 일정한 경찰 형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통고처분입니다. 그래서 의가 정시재판에 가름해서 행정청이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이 이 통고처분입니다. 이 통고처분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과로에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분이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래? 이 범칙금 또는 통고처분이 이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갖다가 통고처분이라고 하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법상 9개 형명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분은 아니지. 형사처분이 아닌데 행정이 하는 것이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원래 왜 들어왔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야? 또 그것은 아니에요. 왜? 이 통고처분은 그냥 안 되면 바로 즉심으로 이행돼버려요. 즉 통고처분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안 내면 되는 거야. 안 내면 즉심 절차로 넘어가고, 즉심 절차가 되면 판사 앞에서 즉심을 받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서 판사한테 자기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리구제 수단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불복하려면 안 내면 되거든. 그래서 이 통고처분이 형사처분 9개 형명에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표현이 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자, B번에 통고처분 시 납부하는 범칙금은 행정제재금이에요. 형벌은 아니죠. 벌금은 아닌 거죠. 형벌의 하나가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 과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벌은 아니죠. 형벌이 아니니까 행정제재금입니다. 그런데 C번에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행정부가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범칙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통고처분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이 통고처분 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하니까 대신 실질적 의미의 사법입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잖아. 그렇죠? 형사처벌은 아니지. 형사처벌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처벌하는 것은 맞잖아요. 형사처벌을 9개 형명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하는 것은 맞잖아.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제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용어들이 엄청 막 섞여 있어요. 좀 여기 나오실 때 좀 관심을 확 기울여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납부의 효력.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해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죠. 당연하죠. 형사처벌을 대체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납부해버리면 확 대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불이행.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납부하라고 통고처분을 받았어. 마음에 안 들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내면 그냥 바로 다른 절차로, 즉심 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칙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내. 그럼 즉심 나와.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판사한테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볼게요. 자, 질서위반행위 딱 그냥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 의무를, 근데 그 법률상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포함합니다. 왜냐면 저 앞에 행정입법에서 우리가 그걸 봤었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도 과태료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해놓고 이 자치단체 조례까지 이제 포함하고요.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곧 질서위반행위입니다. 과태료가 곧 질서위반행위인 것이죠. 자,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인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릅니다. 행정규범법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행정규범법에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는 행위시 법률에 기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행위가 되려면 위반할 때 법에 위반했어야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시 법률에 따르고요. 자, 그 대신 유리하게 바뀔 때는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아래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불리하게 바뀐 것을 소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리하게 바뀐 것은 유리하게 바뀐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3번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맨 끝에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오케이?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은 다음에도 납부하기 전에 변경돼 버리면 그냥 면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하게 바뀐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리하게 바뀐 것을 적용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도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도 납부하기 전이라면 납부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납부하기 전이라면 면제합니다. 이 면제합니다.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합니다. 가행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가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저 밑에 6조에서부터 하여튼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사소한 거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과태료 면제 이런 것들이 다 가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가행 규정. 그래서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한 후에 법령이 바뀌어서 과태료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냥 면제해버립니다. 면제. 과태료 징수 집행을 면제합니다. 자, 그것이 6조부터 여기하고 똑같아. 6조부터 쭉 나오는 사항들이 다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6조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조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고의는 그렇고 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실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죠.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옛날에 행정법의 주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딱 제정되면서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실도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가행적으로 딱 넣어버렸어. 그래서 행정법에서 그 주제가 빠져버렸어요. 그 주제가 그 사항들이 학자들이 그냥 없애버렸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적용할 때는 똑같아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과실이라도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서 위반 행위가 있어. 과실이 있다고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거든. 다만 이 조문을 읽는 국민 기분을 좀 헤아려 주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기분을 헤아려서 국민이 딱 이게 보면 기분 좋도록 그거예요. 진짜라니까. 국민이 딱 보면 기분이 좋지.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이 보면 기분이 좋지. 그러나 네가 뭔 위반 행위 딱 걸려. 그럼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단속해버린다니까요. 어쨌든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과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중과실을 넣어놓으면 틀린 지문이죠. 중과실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말이 안 되지. 과태료는 아주 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과실만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경찰학 안에 주로 대부분이 다 중과실이거든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을 그냥 과실이라고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거든요. 근데 한 아주 일부만 그냥 과실입니다. 과실. 이 과태료도 그냥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8조 위법성의 착오.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왜?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냥 가행적으로 다 그냥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처 위에도 징수 집행을 면제한다고 다 그냥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9조 책임일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여기 18세가 아니에요. 18세가 아닙니다. 이 유사한 거에서 18세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형사 미성년자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형사 미성년자로 적어 놓으세요. 그냥 14세 하면 깜빡 헷갈린다니까. 근데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벌도 받지 않으니까 과태료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조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판단 능력이 없는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사람이죠. 이게 아주 이걸 듣고 장애로 비교하면 그런데 아주 장애가 심한 사람. 아주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2항에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 조금 불편한 자. 조금 불편한 자는 감경합니다. 이 감경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라 감경한답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감경한다. 자, 3항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 면제 감경 적용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한대요.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다 그냥 한다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왜냐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질서 위반 행위는 사소한 위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또는 부과하지 않는 것도 그냥 확실히 정해놓은 거예요. 확실히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야 뭐 이렇게 해놓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행적으로 다 표시를 해놨고요. 자, 12조 다수인의 질서 위반 행위 가담. 2인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이 뭐야? 각자 그냥 정해진 과태료 그냥 부과한다는 거예요. 각자한테 이 질서 위반자한테 그 과태료 정해진 규정대로 그 금액 그냥 그대로 그냥 각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2항에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이게 형법상 신분범하고 똑같아요. 형법상 신분범도 신분범에 신분이 아닌 자가 가담하면 적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형법하고 똑같고요. 자, 3항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해. 그러면 성립하는 것은 그냥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성립해요. 대신 가중 감경 그것은 신분자한테만. 그래서 2항 3항이 반대예요. 반대. 신분이 없는 자도 공범으로 가담해. 그럼 공범이 되는 것이죠. 대신 신분이 있는 자한테만 가중 감경하는 것은 신분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비신분자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13조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 처리 1항. 이게 그 형법상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1항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에 해당해. 상상적 경합 이죠. 행위는 하나야. 상상적 경합.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에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두 개를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이니까 둘 중에서 높은 것만 부과합니다. 자, 2항.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요? 하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 둘 이상이 경합하니까 실체적 경합인 것이죠. 실체적 경합에서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각각 부과한다는 말이 합쳐서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15조 과태료의 시효 5년이고요. 이게 저 19조 제척기간도 똑같이 5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시효건, 제척기간은 다 그냥 5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첫째 줄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의견 제출 과태료 처분한 다음에 의견 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오케이? 미리 의견 제출. 아니 뭐 해버린 다음에 의견 제출하면 뭔 소용이 있어. 미리. 그래서 우리 주차 위반하면 저도 엄청 날라와요. 주차 위반, 뭐 그다음에 저 속도 위반 이런 거 과태료 날라오면 우리는 이제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겉 봉투를 잘 보면 그 사전 통지서예요. 사전 통지서. 대신 우리는 그걸 그냥 과태료 통지서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사전에 그냥 인정하고 내버리면 20% 깎아주거든. 그래서 4만 원 낼 거 3만 2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얼른 그냥 3만 2천 원 내버리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딱 기간도 딱 보면 10일이야. 10일. 그래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할 때 그렇게 사전 통지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17조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포함하고요. 하여튼 전자문서로 보낼 때는 당사자 동의를 꼭 받아야만 전자문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다른 법률, 저 행정절차법에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만 전자문서로 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할 때는 당사자 동의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자, 17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아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죠.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죠.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범칙금도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수사국이 없어졌어요. 아쉬워요. 대한민국이 첨단 기기, 이 사이버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해서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이버 수사국이었는데 사이버 수사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사국에 그냥 통폐합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한 나라라서 이 과태료건 범칙금이건 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징수유예 등 제도는 과태료 연기 유예할 수 있는 징수유예 등 제도는 과태료는 있어요. 범칙금에는 없습니다. 범칙금은 그냥 끼키야 20만 원 이하잖아요. 20만 원 이하인데 뭘 나눠내고 있어. 그 행정적인 소모가 너무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범칙금은 분할 납부 제도, 분할 연기 제도가 없습니다. 과태료만 분할 연기 납부 제도가 징수유예 등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8조를 보시면 18조. 자,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오연능이 32,000원 내는 거예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다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태료 감경, 이 자진 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답니다. 자, 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고요. 자, 20조 이의제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가 집정과 136, 제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집정과 136,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36, 10일 이내에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만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해당 관청이에요. 해당 관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정, 정보 비용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이내. 그래서 집정과 13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의신청이 행정기본법에도 이의신청이 있죠.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이니까 한가운데 딱 들어간다. 그래서 집정과 가운데 정 136 30일 이내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2항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케이?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효력을 상실해요. 그럼 납부하지 않으면 되겠네? 맞아. 내기 싫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돼. 그러나 안 내면 과태료 재판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안 내면 그냥 과태료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위반행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위반행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재판 절차로 그냥 이행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1조 법원에 통보.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에 그 경고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자, 100분의 3 가산금이 있고요. 밑에 중가산금이 또 있습니다. 이 100분의 3 가산금은 그냥 한 번 적용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가산금 한 번 적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게 이제 중가산금이죠. 그래서 최초 가산금은 1회적으로, 중가산금은 매월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아래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한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산금 플러스 60개월 중가산금 합해서 과태료에 이제 붙어버리는 것이죠. 안 내면. 자, 24조의 3 과태료의 징수 유예 등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 연기, 이 제도를 징수유예 등 제도라고 합니다. 분할 연기, 징수유예 등 제도. 그래서 이 과태료에는 분할 이 징수유예 등 제도를 두고 범칙금에는 징수유예 등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범칙금은 20만 원이야. 엄청 약하잖아요. 근데 과태료는 우리 청탁금지법상 과태료가 3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는 굉장히 큰 금액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연기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징수유예 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할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6호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러면 생활이 곤궁하잖아. 그때 분할 연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다만 그때 그 장기 치료의 기준이 어떻게 돼? 1개월 이상 달로 따졌을 때 딱 그냥 가장 기본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분할 납부의 대상으로 해놨고요.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7조의 2 시행령에 가보시면 시행령 7조의 2에 과태료 징수 유예 등 제도가 있는데, 왼쪽 법률에서 1년 범위라고 해놨거든요. 1년 범위. 그거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9개월, 3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징수유예 등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되고, 그 밑에 1회에 한정해서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1년 이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9개월 이내 또 3개월 이내 그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